정비도 안 되고 하는데 추미애 외교 안보 과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정부 자체나 또는 시민사회 관심도 없는 이른바 무슨 관세 협상이 이런 경제 문제죠. 그냥 올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어디 가서 야단 맞을 얘기인데 관세 5% 높고 낮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저희 지금 한반도가 처한 상황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는 기후위기, 인류 문명의 존망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후위기는 그거는 누구나 다 겪는 건데 한반도가 특별히 지금 처한 이 지정학적 위기는 그야말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라면 너무 희망적이고 정말 존망의 위기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그런 관심사는 정부가 최대한 알아서 잘하고 우리는 그냥 지원하고 어떤 결론이 나리던 어떻게 우리한테 나쁘게 하겠습니까? 새 정부가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지금 경제 문제가 안보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어떤 안보 문제와 꼭 교환은 아니더라도 연계시켜서 중장기로 볼 때 우리의 국익과 대단히 어긋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초단기적인 그런 우리 외교 안보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 어떤 국가 계획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전혀 개인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코웃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외교 전 세계 외교학과 역사적으로 외교적 상상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순한 문학적 상상력이 아니라 대표적인 예로 들어서 말하자면 헨리 키신저가 1971년 이른바 닉슨 대통령 투사에서 중국과 교류를 한 것을 거대한 외교적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즉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적대했던 냉전 논리 속에 적대했던 중국과 손을 잡는 키신저는 외교의 달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역사 박사입니다. 제가 역사하고 서양사를 전공해서 관심을 갖습니다만 그 박사학위 논문이 1815년 비엔나 체제의 형성입니다. 즉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휩쓸어서 재편해놨는데 그것을 완전히 돌리는 물론 보수 반동으로 갔습니다만 새로운 외교적 상상력으로서 유럽이 재편되고 향후 100년 이상의 유럽의 체제가 확정되는 그러한 비엔나 회의인데 이 상상력에서 비롯했다. 그래서 충분히 공부한 키신저는 바로 1971년 냉전의 판을 뒤집는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 키신저의 대중 정책, 중국의 교류 정책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90년 소련을 망가뜨렸거든요. 달성한 겁니다. 이것이 외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론이 길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것이고 이 외교적 상상력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한 가지 대단히 여기 계시는 통일 평화운동에 일생을 바친 여러 선생님들한테 대단히 불편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에서 우선 지금 우리 정부에 아직 통일부 장관 어제 임명됐고 또 외교안보팀은 아까 말한 관세 협상에 올인하고 있어서 그것도 단기적인 외교정책, 안보정책, 중장기는 말할 것도 없고 힘듭니다만 그래도 취임사라든가 각종 얘기 그런 계제를 통해서 말하는 거 보면 모두 남북 대화 재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오늘 두 선생님 필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남북이 소통을 해야죠. 그런데 우연히 오늘 아침 전에 들었습니다만 우리 김여정 담화 작년에 김여정 담화가 있었는데 뭐라고 하면 참 남쪽 사람들 말귀를 못 알아듣네. 아무리 얘기해도 모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더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자리에 앉으시 왜 이 말의 진위를 자꾸 우리식으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객적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녀가 만나면 손바닥이 마주쳐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는데 어느 한쪽이 싫다는 거예요. 연애거나 결혼을. 그런데 되게 여기 남성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요새는 절대 안 그러는데 저희 자랄 때만 해도 우리 한국 남성들은 어떤 여자한테 접근을 해서 싫어요 그러면 자기 괜히 그러는 거야. 좋으면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어. 요새 그러면 우리나라 법의 스토킹입니다. 제가 비유를 잘못 든지 모르지만 남쪽의 태도가 그거예요. 싫다고 그러는데 근데 말을 자꾸 기호를 해석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안 듣고. 오늘 어귀 중에 신기한 어귀 귀동냥 이상한 얘기를 김여정이 한 것 같은데 말 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해가 있을 거는 남북의 우리 민족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건 너무도 정당하고 해야 될 일이지만 조금 다른 상상력으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볼 것을 오늘 제가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와 또 북미 대화도 많이들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소식계 소스조차 불분명한데 뭐 와싱턴에서 그렇게 들린다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는 그냥 기정사실로 썼는데 북미 대화가 뭐 물밑에 진행되고 있다. 제가 아는 어떤 소스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설사 북미 대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조금 전 도천수 선생님께서 지적해 줬는데 만약 입한국의 북미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통미봉남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성, 자율성이 완전히 무시되고 북미 간에 되는 거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건데 북미 대화를 우리는 원하고 응원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 북미 협상의 가능성의 그 문제인데 우리가 북한의 진위, 그 남북의 양국 체제에서는 민족 전환의 진위를 제 나름대로 뭐 여러 선생님들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고 동의 안 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정리해 보면 그 진이 왜 그랬을까? 왜 단절을 선언했을까? 저는 진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 다 알 수 있는 게 첫째가 안보 군사적 문제, 두 번째가 경제, 그 회생의 문제입니다. 즉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얼마나 미뤄졌겠습니까? 365일 중에 240일 이상을 초고강도의 대북 침략 한미 연합훈련인데 내용상 대북 침략 훈련입니다. 작년 2024년에 올해 봄에 했던 한미 연합훈련은 그동안 70년 한미 동맹사에서 가장 큰 동원과 강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 연습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가 버튼만 누르면 침공으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사 연습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전 강화도에서 우연히 봤는데 그 유명한 B1B 비행기인가요? 죽음의 백조라는 게 강화도를 5대가 계속 날라서 교동도에서 90도로 턴하는 걸 봤습니다. 밑에서. 어마어마한 비행기인지 아시죠? 그 북한 레이더를 보고 있는 북한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게 위협하는데 어느 날 들어가면 스텔스는 3분 5분 안에 평양을 들어가는. 그래서 안보 군사의 그 문제인데 이것을 러시아와 그동안 민족 자주성의 원칙으로 동맹을 한거했던 헌법의 비동맹 원칙, 비블록이라고 합니다만 원칙을 강조하던 북한 사람들 드디어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씨의 이른바 자유, 평화, 통일, 운운에 대한 북침에 대한 안보의 확보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조로 조약을 볼 때 군사 동맹입니다. 유사시 서로 도와주었고 쿠르스크 파병을 자꾸 무슨 우리는 방공 의식 속에서 얘기하는데 조로 조약에 있어서 한쪽 영토가 침범당하면 가서 참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르스크 간 겁니다. 근데 뒤집어 생각해야 돼.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선이 침공을 당하면 러시아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군대가. 그런 심각한 상황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고 경제 그 조로 조약에는 뒷부분 4조 5조만을 우리가 그 군사 조약만을 초점을 맞추는데 뒤에 보면 전부 다 경제에 관한 조항입니다. 특히 노동력의 교환. 러시아는 거대한 유라시아 경제 계획 속에서 이 극단 경제 개발이 인구가 모자라고 해가지고
그것에는 완전 협조를 지금 조약을 맺고 있고 지금 수만 명 규모의 노동자들이 파견되고 있다고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북한의 이는 이제 그동안 하노이 회담,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까지는 해양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즉 미국을 바라보고 미국이 경제적으로 해제해주면 미국과 친하게 살면서 국가의 미래를 모색했는데 하노이 결렬 이후 2년 3년의 숙고 끝에 완전히 대륙으로 전환한 겁니다. 조로 조약을 맺을 때는 즉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그다음에 우리 민족 간의 관계 세 번째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지적은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관찰이기도 합니다만은 세 번째 왜 민족까지 결별하자고 했을까? 문화 침식에 대한 우려입니다. 즉 여러 가지 뭐 USB 등으로 들어가는 이 남쪽의 자본주의 문화에 대해서 이 젊은 세대들은 배고픔을 고난의 시대 이후에 태어나서 밥은 먹고 사는 세대들인데 지금 복장이 남한 사람을 닮아가고 남한 젊은이를 닮아가고 또 남한 유행가를 부르고 드라마를 보고 막 어마어마한 법을 내서 막 공개 처형을 하는 대로 침식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러시아 또는 그걸 지렛대로 중국과 완전히 대륙의 동맹 체제를 맺으면서 안보 군사적으로 확보가 되고 경제가 회생한다 하더라도 제 판단입니다만 문화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남한과 교류하다가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 남북 경제 협력이라고 해양도 많이들 갔다 오셨는데 혹시 저 한마디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남쪽 사람들의 우월감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민족끼리 어깨동무하고 같이 우리의 손톱 같이 울지만 결국 통일은 남한 주도로 될 것이고 괄호치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말하자면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우리를 통일해서 우리를 이류 시민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이미 동서독 통일 때 그런 현상을 다 봤거든요. 동적 것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독일 말로 오찌. 그 10년, 20년, 30년 해석되지 않고 있어요. 동서독까지 평화적으로 해결이 돼서. 이 문제를 여러 문제 속에서 이 문화 침식에 대한 즉 북한의 진위는 영원한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결별을 선언의 근거에서 우리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동북아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기입니다. 세계 역사상 이렇게 대강대국이 한 조그만 지역에 모여서 그 패권을 쟁탈하는 예가 없습니다. 유럽에 있었다 하지만 유럽은 퍼져 있는 어떤 일종의 대륙인데 우리는 한반도 또는 그 한반도 북쪽의 만주나 연해주 그 지역, 우리 보통 동북아라고 부릅니다만은 거기에 세계 1, 2, 3, 4위인가요? 군사 강국으로 칠 때 미국, 중국, 러시아, 그 일본도 우리보다 지금 좀 많거나 적거나 하는데 우리도 세계 5위 강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군사력으로 핵무기는 차치하고라도 전통 무기로서 가장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 구석 즉 남북이 저는 되지도 않는다고 보면 대화로 해소한다고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입장을 전 세계사적 강대국적 입장에서 따라서 이럴 때는 아까 그 키신저가 박사학위 연구한 미인 회의 몇 대를 거기서 들으셔서 우리 역사 공부했지 않겠습니까? 비엔나 회의라든가 1919년 베르사유 회의라든가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든 그렇게 해소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그러한 지정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따라서 제가 제시하는 동북아 평화 프레임 플랫폼이라는 것은 요새 플랫폼이란 말이 너무 유행하지만 우리말로 뭐 체제라고 씁니다. 역사학적으로 평화 체제인데 대개는 완성되었을 때 체제라는 말을 씁니다. 시스템. 근데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판을 벌이자를 저는 그냥 동북아 평화 플랫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 너니 나니 할 것 없이 이 강대국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아까 베르사유 조약, 비엔나 조약 다 대개는 1년 이상씩 논의를 해요. 그만큼 토론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동북아에서 어떤 강대국 간 논의가 있다면 먼저 핵 문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경제 교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플랫폼이 형성되었다고 치더라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한반도 자체, 즉 남북 압록강, 두만강 이남의 그 자체의 지정학적 성격입니다. 이 지역을 예를 들면 미국이 지금 우리 남쪽을 점령하고 있습니다만 압록강, 두만강까지 영향력을 확대한다. 러시아와 중국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그동안 우리 70년 한미동맹이 그것인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남쪽까지 다 장악한다는 거, 미국으로서는 태평양 방어선이 무너지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영원한 평행선이죠. 자, 이제 제기하는 거, 제가 오토웨이 강정일 박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통일운동 일각에서 중립화 운동을 한다는 말씀을 보셨을 텐데, 중립화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영어를 좀 써서 죄송합니다. 버퍼전, 자동차의 범퍼, 우리가 범퍼라고 하는데 버퍼전, 완충지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전체를 어느 쪽도 못 들어온다. 이때야만, 만약에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면 이때야만 대륙의 세력과 해양의 세력들이 서로 수긍할 수 있습니다. 서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 때, 그것이 확보될 때, 그것이 이제 중립화 조약일 것이고, 그 다음에 단순히 지금 군사 외교 안보 측면만 얘기했는데 아까 러시아의 극동지역, 러시아의 대륙 경제 체제, 푸틴의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익을 담당하는 극동 경제 개발, 여기 전문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다만 여러 가지 여건, 지금 전쟁도 저쪽 우크라이나에 있지만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러시아의 혼자의 여력보다는 여러 가지 자본과 노동력이 투입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중국은 이른바 북극 항로 개척이라는 말을 요새 많이 하는데 그 두만강 하구에 한 20몇 킬로가 막혀 있어가지고 결정적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해상 운송체가 달라지는데 북극 항로, 만약 두만강 하구가 경제 자유지역이 된다면, 평화적 중립적 경제 자유지역이 된다면 러시아, 중국으로서는 서방의 자본까지, 평화적인 자본까지 얼마 들을 수 있고, 특히 미국이 문제인데 일본도 호시판탄 대륙 진출을, 경제적 대륙 진출을 노리고 있는 건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데,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엉뚱한 소리라고 들을지 모르지만 미국의 국제 패권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좀 하락하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오해가 있을까봐, 미국이 망했다 이렇게 들을까봐. 예를 들면 우리말에 달도 차면 기운다는데 미국은 지금 보름달입니다.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가진 세계 최강의 패권인데 보름달입니다. 보름달이란 내일부터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에 있고, 이 트럼프의 단발마 발악하는 그런 패권, 경제 패권주의는 기울어가는 미 패권을 한번 일으켜보라는 단발마적 발악이다, 이렇게 세계사적으로 저는 해석을 해야 옳다고 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그러니까 동북아의 평화적인 안보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강대국의 이익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 발제문의 맨 마지막 페이지쯤 될 텐데, 되게 4단계를 제가 제시했는데, 우리 국내에서 논의가 안 되는 전 나름대로의 어떤 제안이라서 좀 엉뚱할지 모르지만 요약해서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세상에 전쟁이 끝나고 72년 동안 정전체제라는 전쟁은 세계사에 없었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어야 됩니다. 참전국, 즉 남북 미중이 평화 조약을 맺어야 돼요. 저는 그걸 코리아 평화회담이라고 부르고 당장 개최해야 된다, 설득을 시켜야 된다, 미국과 특히 미국을. 그리고 그 결과는 한반도 평화 조약이다. 평화협정이라는 말을 요새 많이들 합니다만 협정이 아닙니다. 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받는 걸 말합니다. 한번
이 세상에 모든 크고 여러 나라가 참전해서 오랫동안 싸웠던 전쟁은 반드시 평화조약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72년 동안 안 끝나고 있어요. 바로 거기에 당위성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조약은 이 조약의 부수 조건, 두 번째입니다. 부수 조건으로서 이게 사실 원인과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데 어떻게 강대국들이 안심하고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한반도가 버퍼존 완충 지역으로 작동할 확신이 있을 때만 중국이건 미국이건 사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은 동시에 영세 중립국을 선언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 되며 필요 조건이자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따라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완충지대가 되고 더 확대하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연해주, 만주 지역까지 확대한 동북아 평화 협력 체제가 평화 플랫폼 구성이 먼저이고 이것이 완성되면 평화 체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 남북이 이제부터는 주체가 돼야 됩니다. 흔히 육자회담 등을 많이 그런 일이 있었고 했는데 실패했죠. 이것은 언제나 2+4의 개념으로 해야 됩니다. 이상한 산수를 얘기하는데 남북이 언제나 주체가 되고 4개의 강대국을 초빙하고 보장하고 보증하는 2+4의 개념으로서 두만강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틀을 구성하고 두만강 하구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경제 자유주의를 개발해서 미국을 얘기하겠는데, 미국은 아까 기울어가는 나라고 그랬어요. 이러다가는 언제일지 모르겠으면 한반도에서 손 털고 나갑니다. 저는 예언을 합니다. 우리들의 생애 안에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죠. 속삭여야죠. 특히 트럼프에게 속삭여야죠. 형님, 두 손 털고 나가시느니 한 발은 경제적으로 한 발은 붙이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태도, 자주적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남북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도철수 선생님이 다 제안해 주신 바로 이제 남북 경제 협력의 길이 열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유럽 연합이 통합이 될 때 70년이 걸렸어요. 그 전 단계가 뭐냐면 경제 통합입니다. 유럽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1960년대 형성된, 마찬가지로 코리아 경제 공동체를 구성해서 그건 협의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하느냐는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동북아 경제 자유조약을 먼저 동북아 평화 플랫폼 틀에서 만들고 그 안에서 남북 경제 공동체로서 민족의 이익을 번영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미 6.15 선언에 합의했지만 바로 양쪽에, 남북 양쪽에 서로 자기를 주체한 통일을 마음속에 놓고 합의문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모호한 말을 썼어요. 당분간 잠정적인 특수 관계니 이런데 그때까지는 서로 남쪽은 남쪽대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헌법에 넣고 있으니까요. 또 북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북쪽은 이제 통일을 포기했습니다. 안 한다는 거고, 남쪽은 아직까지도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인데, 이 자유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아니라 북한에 들을 때는 흡수 통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됐으니 이제 남북 국가연합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 남북 국가협회는 아까 또 전수 선생님들 깜짝 놀랐는데 양국 체제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남쪽에서 양국 체제를 얘기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부터 어마어마한 남남 갈등으로 정권의 생명이 흔들립니다. 따라서 방법은 우회적 방법이죠. 동북아 평화 플랫폼에서 이런 코리아 평화회담을 해서 4대 강국이 사인을 하고 남북이 사인하면 벌써 국제조약에 사인을 한다는 것은 한 국가 대 국가입니다. 자연스럽게 국가와 국가가 사인하는 양국체제가 돼버린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그럼 국내적으로 들어와도 나중에 비준 문제는 남아 있겠습니다만,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이 국가보안법이 그거 쫙 해가지고 우리 평화통일헌법의 문제가 우회적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남쪽 안에서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시지만 남쪽 안에서는 우리 평화통일헌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아까 선생님 말씀드리고 영원한 논쟁거리고, 논쟁만 하면 좋은데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내전의 상태까지 가는 그러한 우려니까 그 양국 체제 문제를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남북 국가연합은 서로의 국방권과 외교권을 갖는 겁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그 이해하기 쉽게 유럽연합을 예를 들면 유럽연합은 27개국 각각의 국방권, 외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공동이익 속에서는
유럽연합 정부라는 데서 움직이죠. 제가 제안하는 남북 국가연합은 6.15 때 남북 뭐 낮은 단계 연방 그것이 아니라 유럽연합을 모델로 하는 각기의 국방권과 외교권을 보장하는 코리아 국가연합입니다. 이거 아까 중립화도 되고 종전 평화적인 맺어졌더라도 국가연합이 꼭 돼야 되는 것은 이제 가만 놔두면 북한은 대륙으로 가버립니다. 영구 분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북 국가연합으로 묶어놓고 통일은 우리의 후손들이 결정하면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북한이 스스로 망해서 우리의 생애에는 통일이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우리는 그 바탕만 초석만 깔아주고 그들이 필요하면 후손들이 필요하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끝내겠습니다. 언제 이런 할 수 있느냐? 저는 제 판단이 맞는지 모르지만 트럼프의 독특한 개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짧게 얘기해서 노벨상을 탐낸다거나 그때 트럼프를 앞세워서 형님에서 앞세워서 이걸 하십시오. 동북아 평화체를 만들면 세계 역사에 남는 노벨상은 10개도 타고 남을 것입니다. 이때 보드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급해서 이건 너무도 객적은 소리인데 이 선언을 만일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30일 APK 개막연설에 이 제안 코리아 평화회담 제안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대통령한테 편지까지 올렸습니다만 보시지는 않았겠죠. 죄송합니다. 예.